이 중세 융성기에 기독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로마 말기에 기독교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의무로 여겼고, 많은 신부나 사제들은 이것이 교회의 가장 성스러운 의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혼란기에 기독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중세 초기의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을 받으면 항상 타락하기 마련이죠. 교회의 교권이 점점 세지면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16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이미 13세기에 이 캐톨릭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자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자성이 탁발수도회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이 탁발수도회들은 청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스스로 부를 형성하지 않고, 그러면서 금검 청빈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시스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만드는 프란체스코 교단, 지금 교황이 프란체스코죠. 이 교단에서 처음으로 교황이 됐다 그랬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청빈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도미니쿠스회, 청빈을 강조하는 탁발수도회가 생기면서 이 사람들은 자발적 가난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수도원도 아주 근검절약을 하고, 노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이제 수도회들이 생기면서 이 교회가 타락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이런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연옥이라는 사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면죄부를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 루터는 이제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옥을 부정하게 돼요. 사실 이 연옥 때문에 면죄부가 하는 거죠. 근데 그 자크르고프라고 하는 이 아날학파 3세대 학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날학파는 뭐냐면, 애널 그러면 연대기를 말해요, 연대기. 그래서 이건 프랑스에서 등장한 하나의 그 문화사와 경제사를 결합한 형태의 역사학의 한 분야예요. 프랑스에서는 이 아날학파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 연대기를 중요시 여기는 학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그러죠, 경제학에서는. 연도별로 쭉 그 데이터를 우리가 많이 연구할 때, 분석할 때, 동태적 연구를 하려면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많이 쓰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연대기적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를 화폐사, 그리고 화폐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복장사, 인간의 복장, 의복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과거 역사를 연구할 때는 주로 왕 중심, 왕조 중심, 전쟁 중심, 이런 정치적 사건 중심의 역사를 연구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서민들의, 일상 사람들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주거사, 사람의 집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연구해야 된다. 복장사, 그 다음에 의복사, 그 다음에 또 음식사. 이런 식으로 어떤 문화적 현상의 한 특정 부분을 오랜 타임 시리즈 속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1세대는 주로 이렇게 장기적 트렌드를 연구했어요. 그러다 2세대에 가서는 비교를 해요, 비교 중심으로 연구를 하다가, 이 3세대는 망달리 때라고 해서 심성사, 인간의 마음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기까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날학파가 그 학파의 세대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자크르코프는 3세대에 속하는 아날학파 학자예요. 그래서 심성사를 연구하는데, 연옥이라는 중세 기독교 사상이 인간의 심성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거예요. 연옥이란 것이 없으면 이 세상은 그냥 불타 없어지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데, 연옥이 있음으로써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기도 활동, 후손들의 역할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는 이 연옥이 있었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연옥의 탕생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중세 시대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더글라스 노스는 왜 중세가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아까 같은 그 문화적 설명 외에 제도적 설명도 하고 있어요. 어떤 거 아니면 중세에는 토지에 대한 사유권이 성립되지 않았잖아요. 토지는 그냥 다 귀족이 다 갖고 있어요. 영주가, 봉건 영주가 다 갖고 있고, 농노들은 그냥 경작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농노들이 그렇게 자기 토지가 아니니까 그 생산성을 높이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그냥 하던 관습대로 습관대로 할 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이주를 못하게 하니까 더더욱 내가 이주를 하고 내가 이 토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토지를 보유할 수 있고 이럴 때 열심히 경작을 하고 또 경작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생각해내고 하는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발전이 별로 없었다.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토지였는데, 토지와 노동 두 가지였는데 이러한 토지와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중세가 제도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세와 화폐라는 책에서 화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중세는 이렇게 악으로 여겼기 때문에 교회에 바친 화폐는 선한 거지만 그 외의 화폐는 악으로 여겼기 때문에 물질은 탐욕을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욱 중세는 화폐 경제도 발전하기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봤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은 중세가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생각과 연결이 돼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인문주의자들은 중세를 암흑기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세 연구자들은 중세가 그렇게 암흑기만은 아니다. 비록 더디었지만 어느 정도 중세에도 발전이 있었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좀 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문주의자들, 휴머니스트들, 이 사람은 르네상스를 칭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문주의자들, 휴머니스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세는 교회가 인간을 억압하고 그랬던 굉장히 암흑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대부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세 이전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동경하고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이후의 시대를 찬양을 하고 중세를 부정적으로 봤던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에드워드 기번 같은 사람이에요. 중세사는 쇠퇴와 퇴화의 음울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 브루크하르트라고 하는 스위스 문화사가인데 이 사람은 인문주의자들이 등세에 등을 돌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바람에 근대가 가능했다. 이렇게 중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막스주의 경제사가인 모리스 도, 이 사람 대표적인 막스주의 경제사가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중세는 기술 수준도 낮았고 그래서 토지로부터 소출이 아주 보잘것도 없었고 노동 생산성도 굉장히 정체되어 있었다. 이것이 중세의 특징이다. 이렇게 대부분 중세는 굉장히 암흑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중세 연구자들에 의해서 아니다. 중세는 르네상스의 기반을 닦은 빛의 시대다. 암흑과 빛은 반대되는 개념이죠. 중세를 빛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적어도 늦어도 9세기, 그 이전까지도 가능한데 9세기부터 생산 방법에 수많은 기술 혁신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세가 한참 꽃피우던 12, 3세기에 중세 사회는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리차드 서던이라고 하는 중세 역사가는 중세의 발전을 몇 세기 동안의 비밀스러운 혁명이다. 아주 조용하지만 천천히 일어났지만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린 화이트 주니어라고 이 사람 책은 최근에 번역이 돼서
중세의 기술과 사회 변화라는 책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이게 린 화이트 주니어라는 사람이 중세에 여러 가지 기술 변화 한 3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등자의 발명이에요. 말 탈 때 이렇게 우리 말 등에 이렇게 올려놓은, 옛날에 그 몽고 기병이나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맨 말을 타고 다녔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보통 기술이 아닌 거예요. 뭐 말에서 떨어지죠. 근데 그 사람들은 등자도 없이 그냥 막 말 타고 다니면서 활도 쏘고 두 다리로다가 말을 배를 꽉 눌러가지고 다리 힘이 엄청 좋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말 위에서 쇼를 하죠. 그런 거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말과 함께 평생을 살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농사 짓고 맨날 쟁기 베는 사람들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말과 함께 살아야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 말을 그냥 탄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등자가 발명이 되고, 등자에서 이제 발을 이렇게 얹을 수 있잖아요. 말 위에다가 등자를 얹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발을 받치잖아요. 이걸 해보면 이게 있어야 말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있으면 아주 초보자들도, 나 같은 말 처음 타는 사람들, 몽골에 가서 말을 한 4월간 타봤는데 이렇게 설 수가 있어요. 쓰지 않으면 말을 하고 이렇게 힙하고 계속 부딪히면 하루만 말 타고 나면 그 다음날 일어나지 걷지도 못합니다. 다 부어가지고. 그런데 이 등자가 있음으로써 기마전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이 중세 유럽의 귀족들의 전쟁의 가장 큰 전술은 뭐냐면 기마 충격전이라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이 갑옷으로 중무장하고, 말도 전부 갑옷을 씌워가지고 웬만한 화살이나 창으로는 끄떡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보병 속으로 돌진에 들어가면 무슨 이제 활 쏴가지고 먼저 이 긴 창부다나 이런 걸 흐트러 놓은 다음에 말 타고 들어가면 보병들이 감당을 못하죠. 오늘날 뭐 탱크하고 비유는 안 되겠지만 거의 뭐 보병 전술에 탱크가 무적이듯이 당시에 보병 밀집 대형을 푸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기마 충격전이에요. 수백 기, 수천 기의 말탄 완전 무장한 기마병들이 들이닥치면 보병들은 풍지박산으로 흩어져요. 그렇게 흩어놓고 마구잡이로 막 헤쳐놓은 다음에 보병 부대가 밀고 들어오면 이제 전쟁이 이기는 거죠. 이런 전법, 그리고 이거의 주인공들인 기사계급, 이걸 탄생시킨 게 바로 등자의 발명이다. 이 등자의 발명 때문에 중세 봉건제라는 것이 가능했다. 기사라고 하는 계급이 가능했고, 그것이 중세 정치의 핵심을 이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기술 변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쟁기. 땅을 가르려면 해충을 없애야 돼요. 해충을 없애려면 땅을 깊이 심경을 해서 땅을 이렇게 뒤집어 놔야 그게 햇빛에 의해서 땅 속에 있는 기생충이 죽어요. 그 심경을 해야 되는데, 무거운 쟁기를 사용하려면 사람이 이렇게 매가지고는 땅 깊이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나 말 뒤에다가, 특히 이제 유럽에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말 가지고 많이 했는데, 말 뒤에다가 무거운 이렇게 쟁기를 달아서 거기 사람이 올라타던가 꽉 누르면, 무게의 힘으로 누르면 땅속 깊이 쟁기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걸 사람 힘으로 못 끌지만 소나 말은 그걸 끌 수 있어요. 그걸 쭉 끌면 너 깊은 땅까지 파헤치는 거죠. 그 땅을 파헤치면 산소가 들어가고 벌레가 햇볕에 의해서 죽고, 이래서 토지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2포제, 3포제. 과거에는 2포제라는 것은 절반을 놀리는 거죠. 나머지 절반만 농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옥한 토지가 부족하게 되니까 땅을 더 집약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3포제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놀리고 나머지 3분의 2를 돌리는 건데, 지력이 쇠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윤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3포제로 하면 지력이 쇠해지지 않고 계속 소출이 많이 나는 거죠. 한 땅에 같은 작물을 계속 심으면 같은 영양분이 빠져나가서 생산성이 그 다음에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작물을 돌려 심으면 지력이 안 쇠해지는구나, 이런 걸 이제 농업혁명으로 발견을 한 거죠. 물론 오늘날 같이 퇴비를 많이 쓰고 또
화학 비료 같은 거 쓰면 그게 극복이 되지만 과거와 같이 이렇게 화학 비료도 없었고 또 퇴비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을 때는 이 산포제를 함으로써 토지의 상당 부분을 다시 이제 농사를 휴경을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남는 잉여 생산물이 가능하고 이 남는 잉여 생산물을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그 사고 파는 집산 중심지가 도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농사 짓기 어려운 북쪽 지역도 점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도 도시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 기술, 기계 설계인데 물레방아. 이 물레방아 같은 것도 보면 근대 과학 기술이 시작된 게 이제 물레방아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직 자본주의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중세에 있었던 자본주의적인 발전의 그 기틀이 되고 이런 기술 축적이 누적되면서 15세기 이후에 상업혁명 그리고 그 이후에 18세기에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한 기술 축적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왜 중세를 그동안 암흑기로만 봤을까? 이거에 대해서 린 화이트 주니어는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죽은 자가 현재 살아있는 역사가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자료라는 것은 주로 성직자들이 쓴 자료에 기초할 거 아니에요? 보통 기사들을 문명자가 많았어요. 맨날 칼싸움하고 문제 글을 읽어요. 그 기술, 자기 체력 단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읽을 기회도 없고 그 사람은 재미도 못 느껴요. 그리고 농부들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언제 책을 읽습니까? 주로 역사 기술은 성직자들이 수도원에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직자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 태도, 이게 역사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일, 기술자 이런 사람들도 이 상인들은 상당히 문맹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만 왜 계약서도 써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도 자기 기술을 잘 남기지 않았거든요. 상인이나 기술자는 나름 지식인들이지만 이 사람들 안 했고 농민은 더더욱 안 했고 그러니까 기술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죽은 역사가들이 죽은 자가 살아있는 역사가를 속이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기술 혁신에 대해서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거죠.